돌려줘야 되거든. 이따가 좀 해줘.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요. 천이란다. 한국사 수업하다 보니까. 자,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시기 중국으로 치자면은 명청대, 한국으로 치자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 치자면 에도 막부 시기인데 이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이 늘어난 인구 밀도가 높아진 지역에서는 또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또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팔고 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상공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밀집된 주거의 형태,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물건을 운반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명은 반대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교통이 편리해지게 되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면서 그 역시 상공업의 발달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래서 농업과 상공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수준 전체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피지배층으로 분류되었던, 물론 여전히 피지배층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던 도시 중산층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삶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무엇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여가 활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예전에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오직 지배층들이었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지배층들만이었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그들이 문화생활에 합류하는 이러한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성리하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 성리학 말고 또 다른 학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성리학적인 사고와 세계관으로 벗어나서 새로운 학문적인 탐구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났나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중국에서의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 증가, 인구 이동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명청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졌어요. 경지 면적의 확대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신대륙에서 들어왔던 구황 작물 같은 것들이 식량 생산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된 것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의 향상이라든지 18세기의 온난한 기후와 또 청나라의 오랜 평화 같은 것들이 힘입어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인구의 폭발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200년 사이에 3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 좋았다라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그 증가의 폭이 너무나도 가팔랐기 때문에 생산력이 확대되는 것이 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이 당시 명청대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부작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죠? 네, 경지 면적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재산을 갖지 못한 무산자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자, 유민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회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에 의한 농민 반란 같은 것들이 빈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자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았던 산간이나 변경지대로의 인구 이동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원래도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과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게 되면서 개투와 같은 이런 어떤 갈등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중국 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 밖으로 나가는 화교의 진출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 급격한 인구 증가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들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좀 꼬이지?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조선의 인구 증가 그리고 일본의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과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향상이 되면서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그것이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중국과 한국, 일본 모두 마찬가지의 양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선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의 농촌은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요. 혹은 전쟁터가 되면서 아예 농사 지을 땅이 망가지는 등 이 농업 생산력이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줄어드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농민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전세, 토지세를 낮춰주기도 하고요. 진전을 개간하거나 양전 사업 같은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대장에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땅을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농사짓던 땅이었고요. 조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땅이었어. 그런데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땅이 망가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원래 세금을 걷던 땅인데 실제로는 현재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서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된 땅을 가지고 우리는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땅을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농민들도 먹고 살고 나라도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진전에 대한 개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토지 조사 사업을 말해요. 토지의 크기와 그 주인을 파악하는 정책을 가지고 양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국 각지의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 땅이 누구 건지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로부터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를 낮춘 것, 진전을 개간한 것, 양전 사업을 추진한 것 모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파괴된 농촌을 회복하고 국가의 수입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 17세기 말 18세기 초, 그러니까 조선 왕조로 치자면은 숙종식이 오게 되면서 전쟁 이전의 경지 면적을 거의 회복하는, 농업 생산력을 거의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점차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조선 후기의 농업 생산력의 회복에 있어서, 농업 생산력의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농업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내기법과 시비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시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비율을 주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시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학기 초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하나의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작물들이 자라면서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다, 고갈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땅에 뿌리는 게 뭐예요? 비료인 거죠, 그죠? 자, 조선 후기에 시비법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비료를 주는 방법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법 이야기했고요. 모내기법, 다른 말로는 이항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항법은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줄여주고 생산력을 크게 확대시켜주는 그러한 농업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조선의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모내기법, 이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험 보기 위해서 동아시아사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이항법,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조선 후기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다가 좀 필기를 할 거거든요. 카메라 앵글 좀 칠판 전체가 잡히게 돌려주시기를 바래요. 자, 이항법 또는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농부예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봄에 이만큼의 땅을 전부 다 농사를 짓는데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만큼의 땅만 쓰는 겁니다. 한 귀퉁이를 잘라서 요만큼의 땅만 농사를 짓는데 쓰는 거예요. 자, 요런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못자리라고 부르는데 못자리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모를 재배하는 땅을 가지고 못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어린 상태의 벼를 가지고 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가 자라서 벼가 되는 거고 벼가 나중에 쌀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렇다면 내가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조그마한 땅밖에 안 써서 여기에서 어린 상태의 벼를 길러내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계절이 언제인 줄 아나요? 여름. 그게 바로 여름엔 비가 많이 오잖아. 우리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가뭄이 심각한 때는 계절은 언제냐면은 바로 봄입니다. 봄 가뭄이 사실은 농사에 굉장히 큰 피해를 미치거든요. 이제 막 씨를 뿌려가지고 작물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가뭄이 오게 되면은 물이 부족해서 한 해 농사를 아예 시작도 못하고 망쳐버릴 수가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런데 봅시다. 아직 크게 자라지 않은 어린 상태의 벼, 요만한 벼이기 때문에 요거를 길렀는데 굳이 그렇게 넓은 땅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작은 땅만 있어도 작은 상태의 벼, 모를 길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봄 가뭄이 심각할 때 이만큼의 땅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요만큼의 땅에다가 물을 채우는 건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땅만 농사를 지음으로써 봄 가뭄에 이 벼가, 모가 말라 죽을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반대로 봄 가뭄에서의 모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다가 여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봄에 씨를 뿌려서 길러낸 모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꽤 많이 자라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꽤 많이 자란 모들은 이 못자리에서 길러내기에는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얘네들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줘야 돼. 그지? 그지? 자, 그래서 못자리에서 많이 자란 벼를 이제 더 넓은 땅으로 무엇 해주느냐? 옮겨 심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옮겨 심기 하는 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자로 옮길 이, 심을 앙자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자리에서 모를 꺼내서 밖으로 옮겨 심는 걸 가지고 이앙이라고 하고, 모를 밖으로 꺼내주는 작업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를 밖으로 꺼내주는 작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내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 모내기를 할 때 그냥 대충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자란 어린 상태의 벼, 모를 어떻게 옮겨 심느냐? 자, 여기 그림 보이나요?
네,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양쪽에서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보이나요? 네, 논 양쪽에서 두 사람이 줄을 잡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줄에 맞춰가지고 뭐를 어떻게 옮겨 신고 있냐면은 그렇죠. 줄을 맞춰가지고 일렬로 반듯하게 모드를 옮겨 신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게 지금 모 내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일렬로 반듯하게 모를 옮겨 심을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냥 대충 옮겨 심으면 안 돼? 굳이 꼭 저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옮겨 심어야 될까? 그 중심 잡아줘야 돼. 그 식으로. 중심 잡으면 뭐가 좋은데? 그 안 쓰러지고 꼭. 그거 그냥 잘 심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줄 맞춰서 옮겨 심을 필요가 있나? 네. 자, 줄을 맞춰서 옮겨 심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요렇게 해주면은 뭐가 좋느냐? 잡초를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모를 옮겨 심을 때 일렬로 반듯하게 옮겨 심으면 잡초를 제거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렬로 반듯하게 옮겨 심는 거하고 잡초 제거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잡초가 그 주변에 나가. 그러니까요, 그죠? 잡초와 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줄에 벗어나. 그렇지, 줄 맞춰 서 있는 애들은 뭐야? 벼야. 줄 안 맞추고 이상한 데 막 자라고 있는 애들은 뭐야? 잡초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거하면 돼? 줄 맞춰 걸어가면서 줄 안 맞춰 서 있는 애들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벼농사에 있어서 정말 골치 아픈 잡초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잡초가 있는데 왜 이게 골치 아프냐면요, 겉보기에는 생긴 게 벼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예전에 한 몇 년 좀 오래됐는데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그 벼농사 특집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잡초 제거한답시고 논에 들어가가지고 잡초를 막 뽑는데 타박을 들어. 왜냐면은 벼를 뽑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도 사실은 자세히 봐야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잡초가 피라고 하는 잡초라고. 그리고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의 경우에는 벼농사 안 지어봤으니까 잡초 뽑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벼만 뽑아가지고 막 멤버들을 타박을 듣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자, 하지만 모내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벼와 피의 구분이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줄 맞춰 있는 애들은 벼인 거고 안 맞춘 애들은 피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잡초 제거를 쉽게 해줌으로써 이 잡초 제거를 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크게 낮춰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잡초를 잘 제거해 주기 때문에 벼들이 더 잘 자랄까요? 잘 자라겠죠,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은 어떻게 되는? 높아지는 이점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양법이다, 모내기법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었을라나요? 네. 자,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 잘 자란 벼를 수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겨울에 가게 되면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자,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여기 우리가 모를 길러내는 땅, 못자리를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못자리를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다가 무엇을 심느냐?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어서 재배를 해요. 자, 원래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벼와 함께 같은 땅에서 1년에 한꺼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작물이야. 왜냐면은 이 보리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라냐면은 늦겨울부터 자라기 시작을 해서 이른 봄까지 자라는 작물이 바로 이 보리라고 하는 작물이거든요. 따라서 왜 벼와 보리는 하나의 땅에서 같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느냐? 농사 짓는 시기가 겹쳐. 언제? 봄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이양법을 시행하게 되면은요, 하나의 땅에서 두 개의 작물을 길러낼 수가 있어요. 어디만 남겨놓으면 돼? 그렇지. 이 못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다가 보리를 심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 못자리에서 벼의 재배가 시작이 될 때 이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리를 마저 길러내서 수확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농사 짓는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항법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줄여주고 수확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봄 가뭄의 생존율도 높여주게 되고 벼와 보리라고 하는 두 개의 작물을 1년 동안에 한꺼번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항법, 오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사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서 이 이항법의 경우에는 지역과 그 해의 품종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그 이전의 농사 짓는 기술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4배 이상의 수확량을 늘려주는 그런 어떤 기술이 바로 이항법이라고 하는 기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농업 기술이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조선 전체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수리시설이 부족해서 이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이항법의 장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게 되면서 조선 전체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네, 글이 잘 잡혔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의 농업 생산량이 향상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뭐가 발생해요? 먹고 남는 게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고 팔게 되었다. 상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조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전국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장시라고 불렸던 지방 곳곳의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18세기쯤 가게 되면은 전국의 1000여 곳 이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의 시장이 장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5일장의 형태였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나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그렇죠. 오색시장 있죠. 그렇죠. 언제 장이 열리나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열리죠. 그죠?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이런 어떤 5일장의 형태의 시장들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만큼 상공업의 발달이 이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상공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장시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의 상품 유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시장들 가운데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은 5일장에서 3일장, 그 다음에는 아예 매일같이 장사를 하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상품 작물의 재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먹기 위한 작물만 길러내기도 힘겨웠다라고 한다면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면서 이제 농사를 꼭 먹고 살기 위한 것만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식량이 충분해졌기 때문에 수공업에 필요한 면화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팔았을 때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담배라든지 채소와 같은 그러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중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그것이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이 이제 막 세워졌을 때 한 500명 정도였던 조선의 인구는 16세기 중반으로 가게 되면서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7세기 전후의 전쟁이 워낙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또 18세기 이후에 기후도 온난했을 뿐만 아니라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것들이 편찬이 되면서 의술도 발달하게 되어 그러면서 다시 인구는 증가의 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19세기쯤 가게 되면은 조선 전체의 인구가 1600만 명 그 이상을 돌파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증가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자 인구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인구 증가가 높아서 인구 밀도가 높아졌을까? 북쪽, 남쪽? 북쪽? 아니 남쪽. 남쪽? 어느 쪽? 따뜻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농사가 잘 되는, 농사 지을 땅이 많은 농사 지을 땅이 많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지방에서의 인구 증가가 훨씬 더 빨랐겠죠. 그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지? 자, 우리는 이런 지방을 가지고 삼남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일컬어. 자, 이런 지역들의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졌어. 그러면서 중국이랑 마찬가지로 땅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조선에서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었느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처럼 지금 북한에 있는 북쪽 땅들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이유는요? 춥고, 그죠? 산이 많아서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삼북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남지방에서 삼북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었던 이 삼북지방이 개발이 촉진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쭉 증가하던 조선의 인구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18세기 말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꺾이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인구 증가가 꺾이게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돼요. 들어봤죠? 네. 안동, 김씨 같은 특정 가문들의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관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간 매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탐관 오리에 의한 농민들의 수탈, 많이들 들어봤지, 그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자연재해, 또 이제 외세의 침입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인구가 낮아지게 되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러한 감소폭의 그래프를 그렸던 것, 이게 조선의 인구 변화 그래프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까지는 동아시아사에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냈냐면요, 이런 식으로 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의 인구 변화 그래프도 봤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하나 줄 겁니다. 이게 중국의 인구 변화 그래프게 조선이게 에도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어느 나라의 인구 변화인지를 알고 그 나라의 인구 변화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를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올해도 이런 문제를 낼까요? 네,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제 좀 소재가 다 고갈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각 지역의 인구 변화의 특징을 주고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니?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지역의 인구 변화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그래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좀 되었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에도시대 일본의 인구 증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본에서는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더 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왜 그랬냐면요,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사들은 어디에서 수입을 얻느냐? 농민들이 농사짓는 농경지에서 재배한 쌀을, 그들의 쌀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확보한다. 그게 바로 무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사들은 농경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쌀을 세금으로 걷어서 자신들의 수입을 확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봅시다. 센고쿠 시대 때에는 끊임없이 일본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무사의 숫자가 잘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센고쿠 시대가 끝나고 임진왜란 끝나고 에도막부가 세워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일본 내에서의 전쟁이 없었어. 국제적인 전쟁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사가 죽을 일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사의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늘어난 무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더 많은 무엇이 필요해졌다? 농경지가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막부, 다이묘, 무사할 것 없이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간할 것 같은 것들을 장려하게 되고요. 바다나 호수를 메워서 농경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농경지를 넓히다 보니까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더 이상 농경지를 넓히기 힘든 지경까지 오게 돼요. 하지만 어떻게 무사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 그지?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산 비탈을 깎아서 계단식으로 논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좀 있기는 해요. 논은 평평해야 물이 고이잖아, 그지? 근데 산은 비탈져 있으니까 여기다 논을 만들기 힘든 거야. 그래서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가지고, 그죠? 층층이 이 평평한 면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계단식 논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 에도시대 가게 되면서 에도시대 이전에 비해서 경지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 이런 농업 생산력의 향상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또한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의 부분도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형태의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느냐? 노동 집약적인 형태의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노동 집약적 농업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똑같은 크기의 땅이 있어도 그 땅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땅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노동력을 집중해서 때려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농업기술을 일컬어 노동집약적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게 되었다. 뭔 소리냐? 과거에 비해서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었나요? 네. 자,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데 사용하는 기구, 농기구를 개량하기도 하였고요.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도 증가하게 되었고 농업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 기타 등등 기구의 개량, 비료의 사용 같은 것들도 증가하게 되면서 에도 시대에 오게 되면서 일본에서의 농업 생산력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중국이랑 조선이랑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어.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한 작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상품 작물 같은 것들을 재배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을라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뒤에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분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무엇으로 이어졌다?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것은 중국이나 조선이나 에도막부의 일본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생활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게 돼요. 자, 그리고 중국이나 조선이랑 마찬가지로 18세기의 동아시아는 온난한 기후가 오랫동안 이어졌었고요. 의술의 발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지속,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세기의 일본에서는 1년에 1%씩 인구가 성장을 하는 연 1% 성장에 육박하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연 1% 성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에 연 1% 인구 성장이면은 엄청나게 가파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년이 지나면 인구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되는 거잖아, 그지? 2배 이상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의 인구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17세기 초에 약 1,500만 명 정도였던 일본의 인구는 18세기 초에 가게 되면 2,500만 명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면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몇 %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네, 마이너스 0.14%이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이 휴직하기 전에 2021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0.08%의 증가였는데 오랜만에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0.14%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혼해서 애들도 많이 낳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를 좀 하세요. 싫은 말고. 이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지. 정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인구 증가 그래프에서 뭔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여기 부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순조롭게 증가하던 인구가 왜 18세기로 오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왜 인구 성장이 멈추는 인구 정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18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서 일본의 인구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는 까닭을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다이묘의 수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사들이 농민들로부터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인구 성장이 멈추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오게 되면서 왜 다이묘의 수탈이 증가하게 되었느냐? 요거는 에도막부의 무사 중심의 신문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교과서에는 없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된다?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상공업의 발전, 상품화폐 경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발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쌀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쌀을 팔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는 이러한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쌀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쌀을 시장에서 많이 사고 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시장에 풀려 나오는 쌀의 양은 어떻게 될까?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시장에 풀려 나오는 쌀의 양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쌀 값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쌀 매각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데 많은 양의 쌀이 시장에 풀려 나오게 되면서 쌀값이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던 다이묘와 무사들의 수입이 무엇이었느냐? 농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무엇? 쌀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과 똑같은 양의 쌀을 세금으로 받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쌀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양의 쌀을 거두면서 먹고 살고 있었던 무사들이 나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다? 가난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세금을 올린 거예요. 더 많이 거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농민에 대한 수탈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구 성장의 정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또한 18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흉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뭔 일이 터지느냐? 네,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큰 자연재해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화산이 폭발하는데 왜 농사가 망했을까? 흉작이 되었을까? 화산재 때문에. 네,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죠. 그러면서 기온을 크게 낮추게 되죠. 그러면서 냉해, 차가운 해 같은 것들을 입게 되면서 일본의 농업이 망했던 게 바로 이 18세기 후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요. 전염병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인구 증가가 정체되는 시기 덴메이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른바 덴메이 대기근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화산 폭발과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나타났던 일본의 인구 증가의 정체 시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그림 넣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쯤에 사람 팔을 물어뜯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덴메이 대기근 시기의 일본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9세기 말 20세기 가게 되면서 일본의 인구 성장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네요. 그죠? 이때쯤 오게 되면서 서양에게 개방을 하고 문을 열고 산업화된 기술들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일본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게 일본의 인구 변화 그래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의 증가가 어떻게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마찬가지로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